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준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선언적 통각을 중심으로 구상력이 어떻게 개념, 즉 범주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계속 읽어나가면서 칸트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86쪽 14번 문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선천적 인식의 근저에 있는 인간 마음의 근본 능력으로서 순수한 구상력을 갖는다. 순수한 구상력을 매개로 해서 우리는 한편에서 직관의 다양을 구상력과 결합하고, 그리고 다른 편에서 직관의 다양을 순수 통각의 필연적 통일의 조건과 결합한다. 네, 칸트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선언적 통각이 우리 인식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순수한 구상력,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인상들을, 표상들을, 정보들을 종합해주는 능력도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순수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순수한 구상력이 한편에서는 감성을 통과한, 즉 시간과 공간을 통과한 그 표상들을, 그 인상들을, 그 다양들을, 그 정보들을 종합해 주고요. 이 구상력이 선언적인 나, 항존적인 자아를, 즉 선언적 통각을 연결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구상력이 시간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간이 결국엔 모든 현상 일반의 형식적 조건이고 매개를 지어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구상력이 모든 인식 혹은 모든 인상 정보들을 연결해주고 매개해주고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성과 오성이라는 양극단은 구상력의 선언적 기능을 매개로 해서 필연적으로 결합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자는 현상을 주어도 경험적 인식의 대상을 주지 않겠고, 따라서 아무런 현실적 경험을 주지 않겠기에 말이다. 현실적 경험은 현상들의 각지, 연상, 최후의 재인에서 성립하거니와 이제 최후, 최고의 요소, 즉 재인에 있어서 현실적 경험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개념들이 경험의 형식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그것과 함께 경험적 인식의 모든 객관적 타당성을 가능하게 한다. 네, 이 문단은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려운 문단은 아닙니다. 방금 앞에 있던 문단을 다시 한번 풀어서 똑같이 반복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아요. 자, 구상력이 이 직관의 다양을 우리 선언적 통각과 연결해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구상력이 감성과 오성을 결합해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고로 인식은 이 감성과 오성이 결합되어서 발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감성과 오성이 결합되어서 드디어 개념이 발생한다. 이건 순수 이성 비판, 제가 처음에 감성을 들어가면서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구상력이 이 감성의 다양한 정보와 인상들을 종합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사유에서 각지, 재생, 재인의 단계를 거치면서 개념을 형성하고 인식을 발생시켜 준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한 인식의 처음 단계처럼 보이는 개념하고요, 우리가 읽었던 문단 아랫부분에서의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 아랫부분에서의 개념은 오성의 순수한 개념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식이 사유의 어떤 작용, 각지, 재생, 재인의 작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 사유의 틀인 오성의 순수한 개념인 범주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혹은 범주라는 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다양한 대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 칸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양을 재인하는 이런 근거들은 그것들이 오직 경험 일반의 형식에만 관계하는 한에서 범주들이다. 이래서 구상력의 선언적 종합에 있어서의 모든 형식적 통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매개로 해서
현상들에 연결한 구상력의 모든 경험적 사용까지도 범주들에 기본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상은 기본적 개념, 즉 범주에 의해서만 인식에 귀속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의식에도 귀속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들 자신에게 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주가 처음 나오면서부터 선언적 영역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모든 인식과 사유의 기본 틀은, 가장 기본 개념은 범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구상력이 감성과 오성을 매개시켜 주는데 구상력은 어디에 있는 능력이죠? 외부에서 우리가 수용해서 받아들인 그런 개념이고 능력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사유 능력이죠. 칸트가 전제했듯이 우리의 모든 사유 능력은 이 12가지 범주 틀에 입각해서 그것이 객관적인가, 객관적이지 않은가, 경험할 수 있는 건가, 경험할 수 없는 건가 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럼 모든 대상도 다 실은 범주의 영역을 통해서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에 있어서의 질서와 합규칙성은 우리 자신이 집어넣은 것이다. 만약 우리가 혹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근원적으로 이것들을, 즉 질서와 합규칙성을 자연 안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이것들은 자연 중에서 발견될 수 없을 게다. 왜냐하면 이 자연의 통일은 현상들을 연결하는 필연적인 통일, 즉 선천적으로 확실한 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천적 통일의 주관적 근거가 우리 마음의 근원적인 인식 원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또 이러한 주관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경험 중에 어떤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가능 근거로 됨에 의해서 동시에 객관적으로 타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종합적 통일을 선천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종합적 통일은 선천적으로 확립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책 앞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각지에 처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표상은 그것이 어떠한 유래를 가지든 간에 모두가 심성의 변향으로서 내감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인식은 심성의 변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감의 형식적 조건에 종속한다. 즉 시간에 종속한다. 시간 속에서 모든 표상들은 배치되고 결합하며 서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은 이하 연구에서 시종 근본에 두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이다. 제가 각지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명심하고 전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걸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상, 정보, 인상들은 실은 뭐라고요? 네, 외부의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래요. 다 우리 심성의 변향, 우리 마음이 와서 그게 이러저러하게 변화된 거래요. 자, 이걸 전제에 두고 87쪽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칸트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모두 다 우리 심성의 변향입니다. 실제로 외부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철학적 사유입니다. 우리는 파란 하늘을 보고 있고 푸른 나무를 보고 있으며 넓은 황금 들판을 보고 있어요. 그걸 대상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알고 보면 다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처럼 공간과 시간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요. 그것들 우리 구상력이 오성의 순수한 개념, 그런 범주의 어떤 틀을 통과해서 투과해서 우리 안에 맺힌 그 어떤 이미지들을 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법칙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은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유와 생각들을 싹 다 뒤집는 생각이에요.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정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해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먹어볼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어요. 지구를 떠나서 인간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를 떠나선 달 정도예요. 뭐 아직도 화성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결국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확실한 진리,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언제나 뭘로만 이야기해요? 확률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경험에 비추어서 A는 B다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경험하는 것과 삼라만상, 이 자연물에 대해서 일정한 질서와 그것의 규칙을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대요. 언제 가능하다고요?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심성의 변약이니까 저 자연의 규칙은 바로 우리 수용성의 규칙, 우리 오성, 즉 생각하는 사유의 규칙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고 칸트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도저히 자연에서 어떤 질서와 변화나 일정한 흐름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상식적인 세계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물이 아래에서 흐르니까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변화하고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우리가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그런 틀과 그런 규칙과 사유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물은 매번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매우 대단하고 이 사유한 능력, 이성적인 능력이 훌륭한 것이고요. 결국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나, 사유하나,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온 자연이나 우주의 만물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근대하면 이성, 근대하면 합리성, 누구 때문에 확립되었다고요? 저는 당당히 칸트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